제 친구들은 다 한국어로 얘기해요. 너 한국어 못해? 아, 재미없어. 마치 한국어를 모르면 유행에 뒤처지는 듯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 왕따까지 당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리예요. 미국에서 주간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가는 중이에요. 당신은 중요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가는 거예요. 뉴욕에서 제 상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요. 일본과 한국,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둘 다 공부했었어요. 이제 제가 배운 것을 실제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죠. 이건 단지 K-팝 음악이나 한국 TV 프로그램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제 상사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알파벳이 일본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간판에, 잡지에, 심지어 일본 친구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요.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여행 가방을 쌌어요. 제 노트북, 펜, 카메라, 그리고 음성 녹음기를 던져 넣었어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었어요. 이제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하자 저는 큰 사건을 해결하려는 탐정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쿵하고 닿았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항을 통과한 후 저는 도쿄 시내의 호텔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건물에 있는 밝은 스크린들은 광고로 번쩍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리고 상사에게 들은 장면을 발견했죠. 일본어로 쓰여진 거대한 광고판인데 바로 중앙에 한국 글자가 있었어요. 다른 건물에서는 한 의류 상점이 일본어와 한국어 문자 모두로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저의 취재는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은 일본 학생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대학을 방문할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출판사의 편집자를 만날 거예요. 그런 다음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주인과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빛나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저기 어딘가에 제가 찾고 있는 답들이 있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 글자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침에 첫 빛이 제 커튼을 통해 들어오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노트북과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 조사의 첫 번째 진짜 날이었어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도쿄의 한 종합대학교에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저는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대학교로 갔어요. 기차는 정장과 교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기차가 도시 아래 터널을 빠르게 통과하는 동안 매달린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캠퍼스는 정말 거대했어요. 아름다운 벚꽃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학생들은 책을 들고 휴대폰을 보면서 건물 사이를 서둘러 다녔어요. 저는 제 메모를 확인했어요. 저는 2명의 학생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처럼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미츠키 아야카와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는 타카하시 류타였어요. 저는 분수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츠키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와 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산더. 우리 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어가 여기서 어떻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궁금해요. 미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미츠키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소셜미디어 앱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많은 메시지가 일본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글자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일본어 대신 한국 글자를 사용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선 타이핑하기가 더 빨라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냥 멋있게 보여요. 제 나이 또래에게는 이게 일종의 유행이에요. 지금 한국 글자를 모르면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요.
바로 그때 우리는 미츠키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를 들었어요.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그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이분은 류타예요. 미츠키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한국어 팬이에요. 류타는 웃으며 제 손을 흔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츠키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어의 인기에 대한 글을 쓰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한국 글자와 단어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제가 정확히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류타가 말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징 앱을 열었어요. 제가 한국 글자를 사용해서 얼마나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의 손가락이 한국 문자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하나씩 타이핑하며 화면 위를 날아다녔어요. 이제 전통적인 일본어로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 보세요. 그는 키보드를 바꾸며 말했어요. 차이는 분명했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어는 단지 24개의 글자밖에 없고 짧은 어절로도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 일본 글씨는 아름답지만 복잡해요. 문자 메시지와 소셜 미디어를 위해서는 한국어의 간결함이 더 좋아요. 저는 최대한 빨리 메모를 적었어요. 이건 단지 트렌드를 따르거나 K-팝을 좋아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언어 변화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미츠키는 점심을 위해 우리를 학생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에 음식 항목을 일본어와 한국어 글씨 모두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저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약 2년 전이요. 미츠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 한국 글자를 사용했어요. 이제는 대학교가 이것을 공식화했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아는 것이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인근 테이블에서 함께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는 학생 그룹들을 발견했어요. 일부는 휴대폰으로 한국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표지에 한국 글씨가 있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작은 트렌드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야.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관찰과 인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츠키와 류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의 호기심은 더 커져갔어요. 제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3번째 날에 진짜 탐정 같은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어제 대학 방문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봤어요. 오늘 저는 한국어가 일본의 책과 예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탐구할 예정이었어요. 쌀과 미소 수프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도쿄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 구역 중 하나인 시부야로 향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대한 비디오 스크린이 건물들을 덮고 있었고 다채로운 광고들이 번쩍였어요. 이 광고들 중 일부는 그들의 일본 제품을 더 흥미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한국 글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큰 출판사의 편집자인 사쿠라 에리코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6층 높이의 유명한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에리코는 입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진지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알렉산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에리코는 저를 다채로운 책들로 가득 찬 책장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베스트셀러가 진열된 앞쪽 전시대에서 멈췄어요. 자세히 보세요, 에리코가 말했어요. 많은 책 표지에 한국 글자가 있었어요. 몇몇은 제목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전체 제목이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로 쓰여 있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이것들은 일본 독자들을 위한 일본 책들이죠. 맞나요? 에리코는 책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글자들이 마치 장식처럼 보이도록 앞표지에 예술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어떤 출판사도 일본 책에 한국 글씨를 담을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설명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책이 더 잘 팔리는 데 도움을 줘요. 에리코는 베스트셀러 중 한 권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책은 한국 글자로 표지를 재디자인한 후 판매량이 30% 이상 올랐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한국 글자가 더 많은 책을 팔리게 할까요? 에리코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독서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2가지 이유예요. 그녀는 2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 글자는 아름다워요.
현대적이고 예술적으로 보여요. 일본 글씨에 익숙한 젊은 독자들은 뭔가 신선한 것을 원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며 제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둘째,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는 젊은 일본 사람들에게 더 큰 무언가를 의미해요. 그들은 한국 글씨를 볼 때 글씨 자체뿐만 아니라 K-팝 스타들, 한국 패션, 그리고 멋진 국제 문화를 생각해요. 그것은 그들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요. 우리가 서점의 다른 섹션들을 걸으면서 저는 어디에나 한국의 영향력을 알아차렸어요. 만화책 섹션에서 만화책들은 쾅, 그리고 쨍 같은 음향 효과를 위해 한국 글자를 사용했어요. 요리책 섹션에서 알록달록 한국 음식책들이 베스트셀러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이 섹션에서도 그림책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표기하고 있었지요. 이건 단지 글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에리코가 계속했어요. 한국 문화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출판하는지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정에 관한 이야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 꿈을 쫓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이런 주제들은 항상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일부였고, 이제 그것들은 일본 책에서도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서점을 떠난 후 에리코는 저를 근처의 작은 미술관으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일본과 한국 스타일을 혼합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한 그림은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었는데 일본어와 한국어, 글씨 모두가 마치 그들이 같은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그 위에 하늘에 떠 있었어요. 이것이 미래예요. 에리코는 미술관 주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어가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에리코에게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 마음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것은 단지 글자나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가 어떻게 함께 융합될 수 있는지, 어느 문화도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제 네 번째 날 아침은 밝고 화창했어요. 오늘 저는 붐비는 쇼핑 지역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한국 제품들이 일본의 일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게와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동네로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은 출근길에 서둘러 지나갔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공기는 신선한 빵과 커피 냄새가 났어요. 편의점은 작았지만 다채로운 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자 종이 짤랑거렸어요. 주인인 나가미 다이스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친근한 눈과 단정한 앞치마를 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국 기자분이시군요. 제 가게를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제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당신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쭤보러 왔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다이스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한국 섹션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게에서 아주 인기 있는 부분이에요. 그는 저를 밝은 한국 스타일의 간판으로 꾸며진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선반에는 한국 과자, 음료, 미용 제품, 심지어 가정용품까지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한국어가 쓰인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이곳에는 한국 물품이 진열된 작은 선반 하나만 있었어요. 다이스케는 팔을 크게 벌리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제 우리 가게의 거의 4분의 1이 한국 제품이에요. 저는 고객들을 지켜봤어요. 10대 소녀들은 한국 페이스 마스크와 과자를 집어들었어요. 직장인들은 한국 커피 음료를 집어들었어요. 심지어 노인들도 한국 인스턴트 라면을 선택했어요. 왜 한국 제품들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다이스케는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몇몇 고객들이 K-드라마에서 본 한국 라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를 주문했죠. 그는 밝은 빨간색 라면 포장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매진됐어요. 저는 더 주문했고, 그 다음에는 한국 과자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는 음료를. 그는 태블릿으로 그의 판매 기록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한국 제품을 추가한 후 제 수익은 25%나 올랐어요. 이건 단지 트렌드가 아닌 비즈니스의 동향 변화예요. 다이스케에게 감사를 표한 후 저는 다음 인터뷰를 위해 도쿄 대학으로 향했어요. 저는 일본어와 문화 전문가인 타나카 교수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교수의 사무실은 오래된 책과 두루마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이스케의 밝은 가게와 달리 이 방은 차분하고 전통적인 느낌이었어요.
타나카 교수는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쓴 노인이었어요. 그는 저를 맞이할 때 미소 짓지 않았어요. 젊은이,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일본에서의 한국어 영향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네, 교수님. 저는 도쿄 곳곳에서 한국 글자를 보고 있어요. 교수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우리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지혜, 우리의 시, 일본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글자들은 각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한국 글자로 대체될 수 없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츠키, 류타, 에리코, 그리고 다이스케가 저에게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을 적었어요. 한국의 영향이 일본에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타나카 교수는 안경을 조정했어요. 언어는 국가의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외국 글자를 위해 그들의 전통적인 글쓰기를 버릴 때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저는 일본에서의 한류가 단지 흥미진진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본 문화에 미치는 외국의 영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방은 나뉘어져 있었어요. 젊은 사업가들과 학생들은 한쪽에 앉아 한국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본을 더 현대적이고 세계적으로 연결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전통적인 학자들과 나이든 시민들은 다른 쪽에 앉아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토론은 열기를 띠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몇몇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이 우리 언어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젊은 테크 기업가가 소리쳤어요. 이건 우리의 유산이 사라지는 모습이죠. 연로한 언어 교수가 반박했어요. 저는 방 안에 긴장감을 느끼며 토론 내용을 적었어요. 이건 단지 페이지의 글자나 메시지의 단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지요. 일본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모두 있는 거리. 표지판 아래에서 셀카를 찍는 10대 그룹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한 행동이 나타내는 문화적 갈등을 알지 못한 채 웃고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단순한 트렌드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사회, 전통과 변화 사이,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이에 끼인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일본에서의 저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방문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방문할 곳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어학원이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도쿄의 한 지역으로 기차를 탔어요. 이곳의 거리는 더 조용했고 작은 상점들과 학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벚꽃 꽃잎이 분홍색 눈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어학원은 밝은 창문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간판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원장인 야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우리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산더 씨,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실들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야마다 선생님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어요. 3년 전에는 총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한국어 수업단 2개뿐이었어요. 이제 20개의 수업과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예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네요. 학생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오세요. 그들 중 몇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교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안에서 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회사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어가 필요한 65세 사업가인 사토시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번역 없이 K-팝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14세 소녀 유키가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히로시라는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저에게는 취업 때문에 배워요.
한국과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저는 그냥 글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메이라는 미술학생이 말했어요. 제 그림에 한국 글자를 사용해요. 일본 글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느낌을 더해줘요. 더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야마다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학교를 떠났어요. 저는 도쿄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을 다양한 동네를 걸으며 눈에 담기로 했죠. 저는 알록달록한 한국식 디저트를 파는 카페에 들렀어요. 그리고 한국어 키보드 옵션을 광고하는 전자제품 가게도 구경했죠. 공원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단어를 섞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았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제 기사를 이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어와 글자는 단순한 트렌드 이상이 되었어요. 미츠키와 류타 같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공해요. 다이스케 같은 사업주들에게 한국 제품은 수익 창출을 가져와요. 에리코 같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한국적 요소는 창의성을 불러일으켜요. 하지만 이 변화는 또한 긴장을 만들어내요. 타나카 교수님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풍부한 전통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른 이들은 한국의 영향을 흥미로운 발전 단계로 보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한국과 일본 문화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글자와 단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도쿄에서 이륙했을 때 저는 아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글자로 문자를 보내고 한국적 디자인의 책을 읽고 한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화가 서로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과 공유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